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기출이론 과정이 새롭게 시작됐네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지금까지 이론 정리한 건 문제 잘 풀기 위해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답이 나왔던 건 다시 답으로 나오기보다는 답이 아니었던 지문이 새로 응용되어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답을 찾기보다는 모든 지문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더워요? 그래. 열이 많으시구나. 자, 교재는 이제 기출문제집이고 문제편 있죠. 문제편. 뒤에 메가랜드 기출문제집은 앞에 이제 해설편이 있고 뒤에 문제편이 있는데 우리 문제편만 가져오면 돼요. 해설편은 집에서 복습하실 때 스스로 공부하실 때 옆에 문제 있고 해설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석하려고 그때 공부할 때 유용할 거고 이제 우리 수업 중에 올 건 기출문제집 문제편과 요약집, 이론서가 하나 필요하죠. 스마트 학기론 가져와도 괜찮고 요약집 가져와도 괜찮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서 확인해야 되니까 이론서 하나 가져와야 되고 자, 학습 목표는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문제만 풀지 않고 우리 배웠던 거 이론 정리 간단히 요약집에서 중요한 것만 찾아서 제가 PPT 만들어서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서 내가 알아듣는 것과 내용을 잘 정리하지 않았던 걸 스스로 구분해서 체크해서 복습할 거 준비하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시험이 가까우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요. 다시 풀어야 될 문제와 다시 풀어보지 않아도 될 문제가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집을 볼 때는 여기는 350문제를 다시 다 푸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볼 때는 200문제만 푸는 거고 세 번째 풀 때는 100문제만 푸는 거고 네 번째도 갈 때는 50문제만 풀어서 처음부터까지 다 봤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체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봐도 될 거, 안 봐도 될 거.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다 알겠는데 지문 하나가 걸린다. 지문 하나만 체크해서 다시 봐야 될 거. 이런 걸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론 정리 간단히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풀리는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문제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풀고 다음 단원 예상 문제 풀고 그 다음엔 또 동형 모의고사 하고 물론 이론 정리를 간단히 이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중요 지문을 확인해서 이해하고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다. 기출문제 지문은 모두 다 해석하는 게 목표지 답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론이 좀 부족한 경우라면 3, 4월 달에 이론 강의를 다시 해당 단원 오늘 이제 감정평가 먼저 한다고 예고를 했었죠. 감정평가단을 미리 공부하고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거고 다음에도 이제 만약에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듣거나 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영상 듣는 것보다는 영상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과정이라면 영상을 다시 듣기보다는 스스로 읽어나가야 돼요. 이제 요약집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자로 된 걸 해석해서 내가 이 말뜻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이걸 문제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영상을 보기보다는 나야 뭐 영상 보면 좋지. 점유율도 올라가고 좋은데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는 영상보다는 요약집을 정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확인학습 문제 요약집에 이제 요약집의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는 이미 수록이 돼 있어요. 요약집을 풀어보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기출문제는 최소 2회독에 최소 두 번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한 번 본 다음에 집에서 복습할 때 다시 꼼꼼히 스스로 풀어보시고 다시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체크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전체든지 간에 해당 단원 특정 단원이든지 간에 다시 풀어봐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또 계속 시간 나오면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2회독 이상 목표로 해서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실 거고 자, 그러니까 답을 체크하면 안 되겠네. 문제집에다가 답 체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답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답을 좀 체크해 놓으면 다음에 볼 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답은 체크하지 말고 어떤 이 문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은 옆에다가 좀 적어놔도 괜찮지만 답을 체크할 필요는 없고
답은 체크하지 말고 계속 볼 거예요. 뭐 기화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활용해서 답은 보이지 않게 문제집을 활용하고, 이제 해설집 같은 건 체크에 마음대로 되죠. 해설집 같은 건 해설집에 가능한 체크를 많이 한다. 자, 암기 코드는 이제 외워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야죠. 자, 그리고 밴드에 암기 코드 해설 영상도 올려가 있고, 기출 문제도 하루에 2문제씩 올려져 있고, 그래서 계속 확인하면 좋을 거고, 심기일전 포인트 특강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이번 주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아니 처음 배우는 거죠. 다시가 아니라 오늘 처음 배울 거예요. 배운 거 시간 된다면 심기일전 밴드에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최근 10년에 나왔던 거 문제 다 풀어보면서 해설 강의를 꼼꼼히 해줄 거니까 시간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겠다. 자, 암기 코드 공부 이제 외워야 된다. 가능한 이제 시간 내서 외우기보다는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어도 오늘도 조금 쉬는 시간 이제 수업 전에 조금 어수선하긴 했었는데 하고 나면 공부해야지. 공부 딱 5분 10분 딱 정해놓고 봐야 될 게 암기 코드예요. 암기 코드. 암기 코드 꺼내서 야, 오늘 감정평가 공부하니까 감정평가에 나오는 암기 코드가 이만큼 되네. 이거 한번 읽어보는데 2, 3분밖에 안 걸려요. 두세 번 딱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공부할 때 이 내용 나오겠네. 문제 풀 때 이거 적용하겠네.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가능한 자주 보셔야 된다.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황지연 교수 페이지 학습자료실에 암기 코드는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출력하셔도 괜찮아요. 자, 보죠. 1장 감정평가. 자, 1절에 이제 감정평가 의의와 필요성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 정리 잠깐 하면, 자, 여기 요약집이 나와 있는데 요약집을 또 찾느니라고 페이지 넘기면서 뭘 하는지 수업도 못 들으면 안 돼요. 가능한 요약집은 내가 공부는 PPT로 해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 PPT를 보시면서 수업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얼른 요약집에 페이지만 체크해 놓아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복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열심히 수업 중에 집중해서 아는 것들은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풀려지는지 바로 확인하시면서 정리하고, 또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막 풀어볼 건데 제가 이 문제 푸는 건 제가 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문제를 잘 풀어. 내가 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푸는 걸 듣고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서 집에서 스스로 풀려지는지 확인해서 안 되면 다시 또 뭔가 부족한 걸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수업 들었다고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요령과 방법을 제가 설명하는 거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진 못하고 겹치거나 중복되는 건 제가 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제가 선별해서 수업할 거니까 빠진 것들은 스스로 또 다시 풀어보셔야 돼, 집에서. 자, 보죠. 우리 뭐 이제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가장 최근에 배웠으니까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반부에는 감정평가와 개발관리론, 금융론 이걸 잘 정리해서 모의고사에서 10점, 15점 이상 이제 쉽게 올릴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자, 가치와 가격 구분 보죠. 자,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죠. 쓸모있는 정도. 우리가 쓸모있는 정도는 과거에 돈 번 건 중요하지 않고 미래에 돈 벌 거라고 예상되는 걸, 이런 게 있어야 쓸모있는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인데 이걸 이제 학문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외워야죠.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자, 장래 걸 땡겨온 거죠. 땡겨온 걸 우리는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 할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원이나 할인이나 똑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물론 엄밀히 차이가 있긴 해요. 이건 공부를 진짜 많이 했을 때 선생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화할 만한 수준이 됐을 때 저한테 질문하고, 우리 80점까지 맞을 때는 얘와 얘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환원과 할인은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유형이다, 무형이다 모두 포함된다. 물론 금전이 중요한 거죠. 장래 수익을. 자,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 외워놔야 돼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 자, 그러니까 가치는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값이고, 다분히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억이래요. 그럼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는 10억인 거예요. 근데 A라는 투자자가 보기에는 20억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네 라고 볼 수도 있고,
B라는 투자자가 보기에는 야 5억 정도의 투자 가치밖에 없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걸 담보 가치, 이걸 우리가 대출 받기 위해서 담보 가치를 평가했더니 9억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건물을 샀던 사람이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이 건물이 인생 자체인 거예요. 100억 줘도 안 팔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여되는 사용 가치가 10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게 가치고, 자, 가격은 우리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야? 같아지면, 수요 공급이 같아지면 균형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게 균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 공급 이게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드러나게 되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거래된,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란다. 그러면 거래되어야 가격이 등장하니까 얘는 과거급시라고 하겠네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객관적이에요. 실증적이다, 객관적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정확히 구체적이에요. 10억 정도가 아니라 9억 8,765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렇게 딱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다. 자, 하나만 존재한다 시점에서, 물론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거래가 계속 일어나니까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겠지만, 어떤 딱 정해진 시점에서는 그 전에 일어났던 가격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 이건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나와야 되는 문제고, 맞아야 되는 문제고, 자, 우리가 기초다,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가치예요. 가치가,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건데, 어쨌거나 가치가 근본이고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미래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어서 가치가 높으면 그 이후에 거래가 되면 가격도 높게 거래가 되겠지. 그래서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치와 가격의 차이. 가장 중요한 건 현재값, 얘는 과거값. 가치의 정의가 뭐다? 외워요. 가능한 빨리. 가치 정의가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자, 이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장래 편익은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수익 환원법. 장래 순수익을 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을 얘기할 때 다시 계속 얘기하겠지만, 수익 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구하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수익을 미래 현금 흐름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수익 환원법이 뭐다?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환원과 할인은 똑같은 거예요. 장래 수익이 미래 현금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다 라는 거. 자,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서, 자,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치가 근본이죠.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도 높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중요한 거, 자,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짧은 시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오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가 10억인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뭔가 거래를 하려면, 가격이 드러날 때 거래하려면 사정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급한 용무가 있어서 빨리 현금 받고 싶어서 10억까지를, 10억 가치가 있는 걸 9억에 거래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가치와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라면 결국 가격과 가치는 뭐한다? 일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격 가치가 일치한다.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사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다. 유동성이 작다. 현금화하는 과정에 손해볼 수가 있다.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화폐 가치가 나오면 이건 출제자가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는 가격이에요. 물건의 가격과 화폐 가치는 언제나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오르면 물건의 가격은 뭐 한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 지문을 보고서 얘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얘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에 거래되는 가격도 높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화폐 가치는, 이건 인플레이션 딱 떠올리면서 화폐 가치와 물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부동산 가치가 이제 아까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게 시장 가치냐, 사용 가치냐, 교환 가치냐, 투자 가치냐, 과세 가치냐, 담보 가치냐, 장부 가치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럼 이제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떤 가치를 평가할 거냐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이때 기준되는 가치가 시장 가치, 외워놔야죠. 시장 가치 무조건. 자,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라 그랬어요. 뭔가 특수한 조건이 있거나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을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를 이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시장 가치를 감정평가 규칙 법령에서 정의하길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치 기준을 이렇게 앞에다가, 자, 무슨 시장 가치? 통상적인 시장 가치, 통상적 시장 가치예요. 나머지는 다, 자,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이란 뜻이에요. 자,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만 거래한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시험 문제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통상적인 시장 가치. 자,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규칙에서 무조건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원칙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규정을 했어요. 이때 그럴 만한 이유를 외워야지. 자,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돈 내는 의뢰인이 야 이런 가치 평가해줘 라고 하면 돈 내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세 번째,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야 이건 이런 가치로 평가해야지 라고 받아들일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뭐로 평가한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에서 벗어난 걸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법에서 어긋나는지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한 건지 이런 성질들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다라면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법이 중요한 거예요. 적법성을 뭐 해야 된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됐어요. 법에 어긋났대. 그럼 해야 돼?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자, 이거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원칙이 있는데 무조건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괜찮다라고 언제나 규정돼 있어요. 원칙은 시장 가치. 무슨 시장 가치? 통상적인 시장 가치. 자, 통상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시장 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에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세 번째,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래도 되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 이론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건 이거죠. 가치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진다. 얘와 얘는 짧은 시기에
거래가 가격이 사정이 개입되어서 시장 가치와 똑같지 않을 수 있더라. 그래서 괴리될 수 있더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근데 장기에는 뭐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봤죠. 자, 이렇게 봤는데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더니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줘서 얘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해서 같이 만들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때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어떻게 만드냐면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해요. 가치를 다르게. 자, 가치를 다르게 만들 때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일반 요인. 자,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을 때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가정해도 가치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걸 감정평가에서 좀 유식하게 일반 요인이 달라서 그래. 그럼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일반 요인이 어때요? 똑같겠네.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공부할 거니까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 똑같아. 근데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지역 요인,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게 지역 요인,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암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형 일찍에 이렇게 외웠어요. 형 일찍에. 자, 중요한 거 정리하면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칠까? 과세 가치, 담보 가치, 투자 가치, 사용 가치 모든 가치 영향을 미칠까? 얘가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앞에 무슨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이 다르면 부동산이 달라진대요. 지역 요인이 돼요. 자, 지역 요인은 이건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즉 어떤 건물이 있는데 강남역 옆에 있냐 아니면 저기 김포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요인은 외부에 의한 거예요. 외부 환경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분석이 뭐냐면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암기해야 될 거 외부 지역이에요. 외부 지역.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될 건 우리는 외부가 나오면 무조건 지역이다. 지역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고 외부적 관계, 외부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을 수 있어요. 지역적 요인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있어요.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같은 지역적 범위를 잡으면 그 지역 요인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얘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개별 요인은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동일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부동산마다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개별성에 의해서 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은 뭘 의미하냐?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결정하는 거야. 내부 요인이에요. 이 내부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개별 요인을 결정한다. 그럼 내부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 그래서 우리가 설계, 설비 등이라고 외웠던 거였어요. 내부 구성 요소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결정하고 개별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에서 개별 요인을 분석할 건데 얘는 무슨 개별이냐면 내부 개별이에요. 내부 개.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 나중에 내부 개, 안에 있는 개 이렇게 외울 거예요. 내부 개, 내부 개. 외부 지역이고 내부 개예요. 자, 부동산마다 다른 요인을 뭐라고 한다? 개별 요인.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유될 수 없어요. 공유가 불가능해요. 개별 요인이 같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개별 요인은 무조건 다르다.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야 안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받는 상태요. 우리 시험에서 공법상 제한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개별 요인 나오면 무조건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부동산에 개별 요인이 많죠. 그럼 개별 요인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1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어. 개별성, 부부 연계,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고 일문일가 법칙도 성립되지 않고 중요한 거 정보가 어떻다? 숨겨져 있다.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무수히 많아요. 이 개별 요인이 개별성이죠. 이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걸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숨겨져 있다 보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개별성부터 왔었어요. 정보 얘기 나오면 이건 개별성이었다라고 배웠던 거였고, 자, 얘들이 이제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발생은 가치를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 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거래할 수 있어야, 팔 수 있어야 가치 커진다. 희소해야 된다.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야 얘가 가치가 커진다라는 거죠. 효용성, 만족을 주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용도마다, 그 부동산의 용도마다 이걸 살려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중요한 성질이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효용성을 봤더니, 자, 주거용에 가장 만족을 줘야 되는 성질, 중요한 성질이 뭐? 쾌적성. 주택은 쾌적해야지. 상업용은 뭐? 수익성, 돈 벌어야 되고, 공업용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중요하더라. 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효용성, 만족을 주는 성질이 다 다를 수 있더라 라는 거고, 만족을 주는 성질이 있어야 그 부동산의 가치가 커질 거니까, 자,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치 커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학자마다 4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3개냐 4개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되거나 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지,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가치 가격 이론이라는 내용이었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뭐 있다? 일지계.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 지역 요인은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외부 지역 이렇게 외워야 되고, 개별 요인은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니까 내부계 이렇게 외울 거예요. 내부 개별, 내부 개별. 자, 또 보죠. 자,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 자, 현황평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있는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 언제나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 기준되는 날짜예요. 기준 시점에서 현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다. 자, 내용을 봤더니 법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장부상에 택지로 돼 있어. 근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는 택지로 해, 농지로 해? 농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 자, 이걸 현황평가라 그래요. 이용 상황 그대로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때 그대로라는 건 공법상의 제한을 무슨 상태? 받는 상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칙이 있는 그대로. 물론 이용 상황이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건 제외할 거고. 자, 근데 꼭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괜찮아 라고 나오죠. 첫 번째 뭐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것과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부 평가. 그래서 원칙은 현황평가지만, 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 붙일 수 있어.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럴 수 있다. 이걸 일본식으로 뭐라고 한다? 독립평가라고 했어요. 일본식으로 조건부 평가, 독립평가. 자, 그러면 이제 원칙과 다르게 가정했대요.
조건을 붙였대. 그럼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른 게 했던 현황이 아니라 조건을 붙였던 걸 조건을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고. 자, 물건별 감정평가의 원칙은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면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괜찮아.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그럴 만한 이유는 각각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이런 상황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있는 상태, 아니, 물건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개별로 평가하는 건데,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때 각각을 규정했을 때 보니까 일체로 거래되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정해놨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면 뭐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죠.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물건의 뭐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일부분 평가 이렇게 외웠어요. 일부분 평가. 구분과 부분은 구분해야죠. 일부분, 일부만 평가하는 건 일부분 평가 이렇게 정했어요. 자,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로 평가한다는 건 필지별로 평가하는 거다. 필지별로 평가하는 거. 이게 이제 개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필지가 있대.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래요. 둘이 절대로 떼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대.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건물이. 그러면 이 갑과 을의 땅은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자, 그래서 갑과 을의 땅을 감정평가하려고 그래. 개별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괄해야 돼요.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땅은 갑과 을을 일괄한다. 자,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자, 이제 기억해놔야 돼요. 이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두 필지 이상의 덩어리 토지를 뭐라고 할까요? 아니지. 우리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를 획지라고 했잖아. 지금 가격이란 말을 안 썼어, 내가. 안 썼잖아. 가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덩어리 토지를 그냥 덩어리 토지라 그래. 한자로 해봐, 한자. 한 덩어리가 뭐야? 일단지라 그래, 일단지. 덩어리 토지. 우리가 이제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했어요. 덩어리 토지인데 가격이 비슷한이었고, 얘는 그냥 떨어지지 못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약에 여기에 또 뭐 정의 땅이든 병의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면 이 여러 필지를 덩어리를 일단지라는 말도 쓴다. 나중에 또 정리할 거니까. 이럴 때 일괄평가한다라는 거였어요. 문제 보죠. 덩어리 토지야. 그냥 한 덩어리 토지, 일단지. 자, 가격과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리고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답 체크하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수업을 듣고, 야, 이 시문 내가 이해됐다 안 됐다 이거 딱 구분된다라면 이해된 건 암기하려고 하고, 이해 안 된 건 옆에다 체크하든지 단서 같은 걸 제가 적어놓은 단서, 문제편 뒤에 얇은 거 뒤에 얇은 거, 기출문제집 뒤에 얇은 거 문제편, 얇은 것만 가지고 다녀 이제. 네, 두꺼운 건 집에서 공부하시고. 보죠. 자, 가격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교환의 대가, 맞아요. 이 교환이 뭐야? 거래죠. 이게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고.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둘 수도 있어요. 만족을 주는 거에, 아까 예를 들면 사용가치 같은 거, 유약집 같은 거 내가 막 날 필기했어요. 시장에 내다 팔면 100원 주고도 안 사가. 시장 가치는 100원도 안 돼. 근데 나는 시험 볼 때까지 야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만족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가치라 그랬어요. 어쨌거나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줄 수 있는데, 장래, 편익을 얘기할 때는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한다. 유형, 무형 모두 포함한다 라는 얘기고. 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 아니라 뭐다? 과거 값이에요. 지불 하한이니까 거래가 일어나야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값이고, 자, 가치가 중요하죠. 얘는 뭐를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현가로 환원한 값이죠. 예상한 미래값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답 체크하면 안 돼. 이런 거 뭐 X표 이런 거 쳐놓지도 마. 집에 가서 다시 풀 때 내가 집에서 스스로 풀어보면서 이건 확실하네 라고 머릿속에 정립될 때 그때 이건 다시 안 봐도 될 거로 체크할 때 답을 체크해도 괜찮지만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4번 보죠.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일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죠. 주관적이니까. 자, 그리고 가치는 하나의 시점에서 뭐 여러 개, 가격은 하나의 시점에 하나.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이건 무조건 뭐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내용이고. 자, 2번 보죠. 가치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치는 아까 사용가치처럼 주관적 추상적일 수도 있고 가격은 가치가 근본인데 이 가치가 뭐를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그럼 뭐가 일어나요? 거래가 일어나겠네. 그럼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제 물건과 돈을 거래하겠죠. 거래했을 때 이제 나타난 객관적이고 실제 일어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다라고 나타난 금액이다. 드러난 금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가격을 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한다. 맞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니까 하락하면 하락하고.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뭐하고? 괴리되고 일치하지 않고 오차가 발생하거나 괴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유가 가격은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시장 가치와 똑같이 거래되지 않고 사정이 개입돼서 다르게 손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적으로는 뭐한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틀렸고. 자,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가격은 지불된 시장에서 거래된 지불된 금액이니까 하나의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고. 가치는 꼭 외워놔야죠. 장래 뭐를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편익은 유형, 무형,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4번 보죠. 시장가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시장가치 기준 맞죠? 원칙은 시장가치 기준이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말은 야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고. 3번에 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나왔네요. 그럼 역시 예외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네 번째 보니까 의뢰인이 요청하여 역시 이제 시장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했어요. 자, 이때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이건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검토 않는다가 아니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쉬운 지문이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 문장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감정평가는 공부만 하면 나왔던 법령 그대로 나오니까 응용 지문이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간단히 키워드만 찾아도 이런 내용이네 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무조건 맞았어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적법성이 결여됐대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 어렵지 않게 큰 전체 흐름을. 자, 원칙은 시장가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외의 가치로 평가하고 검토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죠. 6번에. 자, 조건부 평가란 자,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조건부는 뭐냐면 원래 원칙은 현황평가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해도 괜찮아 라고 나오는 거죠. 자, 보니까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라고 나왔어요. 조건부 평가 감정평가는 말한다. 맞죠?
자, 감정평가할 때 우리가 기준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기준 시점, 기준되는 날짜.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환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준 시점으로 하는데 과거를 기준 시점으로 잡는 걸 과거로 소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급평가라고 얘기하고 기준 시점을 미래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장래 도달이 확실한 미래를 기한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미래를 기준 시점 잡는 건 기한부 평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차차 또 나올 거고. 자, 3번에 보니까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뭐 한다? 일괄하여 평가하는 걸 일괄평가. 자, 4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말 그대로 법정, 법에서 정한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에서 정한 대로 평가하는 걸 법정평가. 자, 5번 보죠.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 일부. 그럼 뭐라고? 일부분. 부분평가 나와야죠. 구분이 아니라 부분평가. 5번이 틀렸고. 자, 지금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나오면 보너스니까 무조건 맞아야 된다 생각해야 돼. 자, 발생 요인에 우리가 이상효유 있죠. 발, 이상효유. 형, 일찍에, 일찜의 형이, 일찍의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외웠어요. 자,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라 그랬어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재화의 성질을 얘기한다. 맞네요. 자, 두 번째,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수요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뭘 얘기해요? 욕망을 얘기해요. 수요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욕망을 채워주는 게 뭐야? 파는 거에. 파는 거에 의해서 욕망을 채워주는 거야. 사고자 하는 욕망이니까 팔아야 이제 사겠지. 그래서 이걸 충족하는 수단을 뭐라고 한다? 공급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욕망이 부족해야 돼? 충족수단이 부족해야 돼? 충족수단이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뭐한 상태? 부족한 상태. 충족수단이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좀 더 멋있게 학문적으로 표현한 얘기예요. 욕망은 수요, 충족수단은 공급 얘기한다. 자, 가치 발생 요인은 이상효유가 있는데 상효유만 나왔네.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상호작용하여 가치가 만들어진다,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자, 양도 가능성, 이전성,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죠.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학자마다 이전성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상효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 일찍의 발 이상효유 이렇게 됐으니까. 자, 8편에 보죠. 오늘 그리고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좀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야. 나도 이제 오늘까지 열심히 가르쳐주고 가르칠 건 다 가르쳐줬어요 이제. 모의고사 그냥 편하게 80점 맞고 오면 돼요. 부담 갖지 않고. 자, 가격 원칙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 아니면 이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죠. 원래 가격 원칙은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가격 원칙이 7번 나왔을 때 7번 모두 다 균형과 적합을 알면 다 풀 수 있었어요. 이따가 문제를 좀 보긴 하겠지만 진짜 그런지 한번 따져보긴 할 건데. 자, 균형 원칙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감가 요인이 3개가 있었죠. 감가 요인이 3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3개가? 감가 요인 3개 뭐예요? 감가 요인 3개는 물, 경기 이렇게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감가죠. 마모, 파손 눈에 보이죠. 마모, 파손, 노후화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해서 같이 떨어지는 거죠. 외부 환경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적합하지 못해서 같이 떨어지는 거. 기능적 감가는 부동산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예요. 이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에 결합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기능적 감가. 이때 내부 구성 요소는 뭐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경제라는 말을 쓴 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부동산에 돈을 벌어야 가치가 높아지겠죠.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내부 요소가 중요해요? 외부 요인이 중요해요? 무조건 외부 요인이에요. 내부가 아무리 삐까뻔쩍 최신이라고 하더라도 강원도 저기 산골에 있으면 돈을 못 번다 그랬어요. 가치가 낮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 허접한데 설계 설비가 엄청 허접해도 강남역 옆에 있으면 가치가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경제적이란 말을 쓴 건 무조건 외부 요인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경제란 말을 쓴 거고, 부동산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이제 감가가 일어났을 때 기능이에요. 똑같이 이제 관련되었을 때 한번 보면 이제 가격 원칙에서 균형 원칙을 보니까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이제 예를 들면 보죠. 50평 아파트가 있는데 안에 좁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무슨 원칙이 배되냐면 설계 구조가 50평 아파트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50평 아파트인데 아주 좁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더라. 이게 설계 구조가 50평 아파트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럼 감가가 일어나겠죠. 이때 무슨 감가? 물경기 중에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부 구성 요소가 나오면 기능적 감가와 균형의 원칙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감정평가에 무조건 기형은 붙어 다녀야 돼요. 기형. 이 형자, 기자. 자, 균형의 원칙과 기능적 감가는 무조건 붙어 다녀야 된다. 기형이에요.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이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내부 구성 요소가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대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잘 기억해 보죠.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이라고 나왔어요.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우리 개발관리론에서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건 법경기 관리 중에 무슨 관리다? 부동산, 아니, 복합 개념의 법경기의 기자는 기술, 법률, 큰일 났어. 법률, 경제, 기술, 물리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감정평가에서 물경기 나올 때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복합경기의 법경기는 법, 경제,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다시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건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해 경계 측량하는 거 기술적 관리. 이거 두 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관리사무소 하는 거 맞아요?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죠. 자, 근데 이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은 이제 이거의 감가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었을 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얘가 부지가 있고 얘 건물이 있을 때 적응했냐 부적응했냐는 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여만큼이 복합부동산이야.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복합부동산이죠. 그럼 여기 맞닿아 있는 부분은 복합부동산의 뭐예요? 내부예요, 내부.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니까 얘는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가 적응을 못해서 가치가 떨어졌다라면 이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이 위배됐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됐다. 우리가 경합이 나오면 안 돼.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안 되고 이건 내부 요인을 얘기하니까 기형과 관련돼야 돼요. 자, 예를 보니까 아파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화장실이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고 욕실이 너무 협소하고 다용도실이 너무 크다. 이건 다 설계, 설비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는 거니까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 있고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기형이에요. 기형. 자, 적합의 원칙은
자,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높으려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해서 감가 일어나는 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물경기 중에 외부 환경은 경제적, 내부 구성 요소는 기능적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경합은 같이 다녀야 된다. 경합 같이 다녀야 돼요. 자, 이건 지역 분석에서 할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에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니까 얘는 낡은 주택이에요. 저가 주택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주변이 다 무너지기 직전에 낡은 주택인데 되게 고급 주택을 지었대요. 그럼 얘가 정상가격보다 높아 낮아? 낮겠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에 위배됐다? 적합의 원칙에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조금만 더 하고 쉬워요. 좀 진도가 좀 나갈 게 필요하니까. 자, 우리가 뭔가를 분석할 때는 일단 넓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주변 분석이 끝나면 자세히 들어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넓게 보는 분석,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이제 부동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뭐다? 개별 분석, 얘가 후행 분석이에요. 선행 후행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했던 걸 바탕으로 하여 이제 개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걸 기초로 하여 이걸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겠지. 그래서 대상 지역 또는 해당 지역, 지역을 분석한다.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많은 부동산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한다. 개별 분석은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자세히 분석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을 뭐라 그래요?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거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하는 거고 감정평가하려는 그 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다. 자, 지역을 분석하니까 전체적이고 거시적이고 자, 얘는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보는 거니까 부분적, 미시적, 국지적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각각 2개씩을 판정한다. 이거 외워놔야죠, 먼저. 자, 첫 번째 표준적 사용은 일반적인 사용이에요. 이 대상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의 일반적인 이용이 공업용이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런 걸 따져봐서 이게 내가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공업용이 많으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감가가 일어나?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이 사용된 거예요? 적합의 원칙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인근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걸 이걸 따지려고 주변의 일반적인 사용이 이용이에요. 자, 이건 주변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따져보려고 하는 거고 적합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죠. 강남에 있냐 여기에 아니면 뭐 왕십리에 있냐 저게 김포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서? 지역이 다르죠. 지역이 다른 건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환경의 영향이 달라져서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역 요인이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수준, 가격 정도를 따져보는 거예요. 가격 정도를 예를 들면 내가 감정평가용 아파트가 30평의 아파트라면 30평 아파트의 정도가 야 A 지역에서는 대략 10억 정도고 B 지역에서는 대략 20억 정도고 C 지역은 대략 30억 정도라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역 요인이 얼마나 다르게 형성되는 걸 알겠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따져보는 건 이건 지역 요인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근데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33회 동안 단 한 번도 야 이걸 왜 판정하냐라고 이유를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외워도 괜찮아. 근데 너무 외우는 게 좀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건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이 2개를 판정해서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개별 분석이 날 건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요. 30층 아파트의 가장 좋은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그러니까 3층 아파트는 계단식이 좋다. 엘리베이터는 2개 있으면 좋겠네. 주차 대수는 세대당 2개 이상이면 좋겠네. 친환경이면 좋겠네. 내부 설계는 잘 돼 있으면 좋겠네. 가장 좋은 아파트가 이런 거야 라고 이 지역에 있으면 25억이야 이렇게 딱 정해놨어. 자, 근데 실제 대상 부동산에 이거에 개별 요인을 따져보니까 이 개별 요인은 내부 구성 요소라 그랬어요.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를 따져보니까 이 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야. 감가 일어나겠네. 주차 주차장이 없어. 주차되기가 힘들어. 감가 일어나겠네. 주변이 너무 삭막해. 감가 일어나겠네. 감가. 무슨 감가? 내부 구성 요소가 맞지 않았잖아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내부 요인을 따지는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서 감가를 잃어서 기능적 감가 일어나면 감가하면 이제 구체적 가격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개별 분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판정하는 거. 자, 지역 분석에서는 두 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정도. 아직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건 아니고 대략 가격 정도가 지역에 따라서 얼마냐 이거 판정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가격을 높이냐 이 지역 요인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고 자, 암기를 해야죠 이제. 자, 외부 요인을 따지는 거죠. 외부 환경 영향을 따지는 거잖아요. 외부의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자, 지역 분석에서 외부를 따질 때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 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뭐냐면 부동성이죠. 이웃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영향을 안 받으려면 떼어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성. 얘가 답인데 얘가 없으면 인접성을 찾으라 그랬어요. 토지는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토지에 항상 연결돼 있으니까 옆에 있는 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이때 이제 외부 환경과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를 썼으니까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를 쓴 거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개별 분석은 내부 구성 요소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요인이고 내부 개별 분석 개별성 기형 이렇게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이렇게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뭐였냐면 무조건 외워야지 무조건. 자 이거 보면 외부에 있는 지역에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이 뭐냐? 외부 환경과에 적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을 어떤 분석에 쓸 거냐라고 하면 지역 분석에 써요. 그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 적합의 원칙은 어떤 자연적 특성부터 비롯된 거냐라고 할 때 부동성, 인접성으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 이거 외부 효과라고 볼 수도 있죠. 외부 효과는 왜 나타나냐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짝지어져 있는 거, 연결된 거. 자 얘는 개별 분석은 내부 개개 기형 내부에 있는 개 기형적으로 잘생겼어 이렇게 기형 내부 개 기형 이렇게 자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고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고 이게 위배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어떤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무슨 성? 개별성 관련돼 있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개개 기형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문제 보죠. 문제 좀 풀고 쉬죠. 자 감정평가 이론상 가격원칙 나왔네요. 가격원칙에서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했대요. 냉난방비가 문제가 됐대.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가치가 낮아졌대요. 자 천정 높이니까 뭘 얘기해요? 설계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구조를 얘기하니까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죠.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답이 하나밖에 없어. 출제자가 이렇게 줬어요. 이것만 알면 돼 라고 합격하려면 이것만 알면 돼. 우리가 공인중개사인데 감정평가를 꼭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되지. 우리 감정평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인감정평가사가 있어.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시험이. 얘들이 전문적으로 할 거야. 다만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만큼만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어렵게 보려고 그냥 쓸데없이 붙인 거야. 후보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판정했대요. 확인했대. 자, 지역 분석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경제적 감가 적합원칙. 자, 그래서 적합원칙이죠. 이때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는 건 주변 이용이 뭔지를 따져봐서 야 어울리는 이용이냐 주변과 이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적합원칙을 따져보려고. 자, 10번에 보니까 기능적 감가 나왔대요. 형, 균형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합 나와야죠. 적합. 답은 5번밖에 없네. 자, 역시 출제자도 야, 세 번째 몰라도 괜찮아. 이걸로 답을 끝내놨으니까 균형과 적합이 가장 중요해. 기본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준점 너무 중요하니까 변동의 원칙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변동은 시간에 따라 가치와 가격은 일정하다, 변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변한다. 가치를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야? 배웠잖아, 아까.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가치 뭐예요? 형성 요인 뭐가 있어요? 일지계가 있지. 이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얘가 변하면 가치도 뭐해? 변해.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는데요. 끊임없이 변하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기준되는 날짜가 없어. 이건 언제 날짜에 가치를 평가한 감정평가다라는 기준점이 없대요. 그럼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언제 평가해도 이건 똑같다면 상관이 없는데 가치가 끊임없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에 가치를 평가한 거다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 시점이에요. 그럼 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변하니까 일정하니까 변하니까. 그래서 기준 시점을 필요로 하는 거, 얘를 확정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중요한 원칙이죠.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기준되는 날짜, 기준 시점이 없는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1번 보죠. 자,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한번 잘 봐봐요.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자, 한필지 일부분 나왔어요. 일필지. 한필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설에 저촉되어서 수용됐대. 일부분이 수용되었대요. 자, 그러면 보상을 해야지. 모든 토지에, 모든 한필지 전부야? 아니면 수용된 부분이야? 수용된 부분이죠. 그러면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부분 평가. 이게 났어. 답이 두 개야. 근데 두 번째는 보니까 자, 균형의 원칙 아니면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우리는 얘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도심적 공업용지가 동일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 공업용지보다 더 높은 현상은 무슨 원칙이냐? 균형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어. 균형 원칙 뭐가 나와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나와야 돼. 설계, 설비 등의 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그런 말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아니네. 그럼 답은 뭐 잘 모르겠지만 1번이겠지라고 했더니 1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냈어. 의도하고. 이 출제자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냈을까? 아니에요. 완벽히 알고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이 가격원칙 문제는 합격하는데 문제없게 맞을 거야. 맞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균형 적합이 중요한 거고. 자, 몰라도 되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뭔 얘기냐. 뭐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만족을 주는 성질이 외곽에 있는 공업용지와 똑같대요. 자, 그런데 자, 얘가 가치가 더 높대. 왜 그러냐? 당연히 도심이니까 비싸지. 맞아요? 자, 이렇게 도시가 있대. 이렇게. 자, 여기는 도심이야. 도심이고 여기는 외곽이에요. 외곽이야. 토지가 있는데 자, 얘와 얘가 있는데 얘가 공장으로 쓰려고 한대. 공장으로. 예, 임차인으로 해보죠. 임차인이 공장을 쓰려고 그래. 얘도 공장으로 쓰려고 그래. 근데 여기 토지나 여기 토지나 공장으로 쓰기에는 완전 똑같아. 얘가 특별히 좋은 게 없어. 공장으로 쓰기에. 자, 그러면 야, 공장으로 쓰기에 똑같으니까 임차인이 여기 가서 여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야, 공장으로 쓰기에 똑같은데 여기 100만 원 받더라. 너도 100만 원만 나 낼게. 100만 원만 받아라. 얘가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왜 안 해?
도심이 비싸니까. 왜 비싸? 아, 그래요? 그 얘기야. 네, 그 얘기야. 음. 그래.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좀 학문적이지 않지만, 어쨌거나. 도심은 얘가 돈을 벌 수 있는 땅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가치가 높은 거야. 돈을 벌 수 있는 건 주상공이 중에 뭐예요? 상업용이야. 그러니까 도심에다가 여기에 상업용을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업용을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업용을 안 하고 공업용을 했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한 만큼을 최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비용 예전에 배웠을 때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 은행에 넣었더니 전혀 위험하지 않고 예금 금리를 5% 준대. 근데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이 10억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 얼마는 받으려고 요구한다? 생각을 해봐. 은행에서 5% 준대. 아무 위험함도 없이. 부동산 투자하려면 최소 얼마? 5%. 이유가 뭐냐면 야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내가 은행에만 넣어도 5% 주는데 내가 여기 투자했다고 5%가 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포기했던 만큼의 대가는 최소 요구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상가 주면 300인데 내가 공장 준다고 해서 100만 원 받을 이유가 없어요. 최소 얼마? 300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한 대가만큼은 최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였어요.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나와서 설명하는 거고. 자, 일단 기회비용이란 말은 우리 학교는 배웠으니까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한다? 포기 대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옛날에 배웠던 투자론과 관련지어서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최소한 만족돼야 되는 수익률을 뭐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는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구 수익률에는 기회비용의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은행에 넣은 걸 포기한 만큼 최소한 요구하듯이. 근데 어찌되거나 이 문제는 균형의 원칙이 아니었어 라는 걸 알면 풀었던 거고. 12번 보죠. 자, 틀린 건데 여러 원칙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봐야 돼요? 아니면 균형 적합을 찾아야 돼? 균형 적합을 찾아야 돼요. 균형 적합을. 자, 3번이 조금 어렵게 나온 지문인데 자, 한번 보면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얘는 대조적으로 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장 하나 집어넣은 거야. 이 큰 문장에 작은 문장을. 대조적인 의미로 구성요소는 내부 구성요소예요? 외부 구성요소예요? 내부 구성요소예요. 써도 좋은데 안 써준 건 의도가 있어.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한 거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균형의 원칙은 이거 빼버리고 보면 균형의 원칙은 자 이것과는 적합 원칙과는 반대로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적합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합 원칙을 수식하는 거예요. 적합 원칙은 내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예요? 외부적 관계예요.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옳게 바꾸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 원칙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반대로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이 조금 어렵게 나왔죠.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거고. 자, 적합은 외부의 외부 지역부인 경합. 균형은 뭐 내부 계획의 기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가격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을 가격 원칙이라 그래요. 이런 건데 자, 3개 한번 보조 나왔으니까 잠깐. 자, 대체 원칙이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시장에는 대체재가 많아요. 많죠. A와 B가 이렇게 대체재래요. 대체재는 비슷한 재와 다른 재와 비슷한 재와. 자, 근데 시장에 대체가 있었는데 A가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A를 사, B를 사. 효용이 비슷한데 A가 비싸졌으니까 B를 사죠. 그러면 B의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러면 B를 많이 사면 B의 가격도 어때질까요? 올라가겠네. 수요 법칙이에요? 균형 이동이에요? 균형 이동이야. 수요 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비싸면 안 산다 이거고 얘는
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균형, 시장에서 나타나는 균형의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얘 가격 오른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무한대로 막 올라가? 아니죠. 어디까지? 얘와 비슷해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대체되는 시장에서 결국 가격이 뭐한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혼자 놀지 못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고 무조건 비슷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원칙으로? 대체 원칙이에요. 얘가 비싸졌어? 그럼 소비자는 뭘 선택해요? 싼 걸 선택해. 싼 걸 선택하면 싼 것도 비싸져. 어디까지? 비슷해질 때까지. 결국 시장에서 대체제는 서로 가격이 다 비슷하다. 서로 관련되어 있고 비슷하게 형성된다.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거래 사례를 뭐해서 비교하죠? 이 사례는 비슷한 거 다른 거. 비슷한 거 A가 있는데 얘와 비슷한 게 얼마 거래됐네. 그럼 너도 이 정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는 게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용을 보니까 대체가 있는 두 개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뭐 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혼자 놀지 않고 서로 비슷하게 관련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용성이 동일하면 서로 만족을 주는 성질이 동일하면 소비자는 어떤 걸 선택한다? 싼 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싼 걸 선택하면 싼 것도 결국 뭐 해진다? 비싸죠. 비슷해질 때까지. 결국 비슷해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체 원칙.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되겠네요. 비교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번 보죠. 기여의 원칙. 자, 기여 원칙은 구성 요소가 기여하여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기여도에 의해서 가격 결정한다. 좀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말이 좀 생략됐는데 여기서 이것도 적어놔야 돼요.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하는 정도,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지금 제가 가르쳐주고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야. 심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건 균형과 적합이 가장 중요해요. 균형 적합을 이해하고 13가지나 되는데 다 배우지는 않겠고 처음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모의고사는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일부 배워보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생산비 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제 건물이 있다고 보죠. 큰 상가예요. 5층짜리야. 주변에 이 비슷한 규모는 10억 정도 하는데 얘는 5억 정도밖에 안 해요. 뭔가 문제가 많이 있나 보네. 자, 봤더니 큰 규모의 5층짜리 상가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5인승짜리 작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5인승이래.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가가 일어났겠죠. 무슨 원칙이 위배했겠네. 무슨 원칙? 엘리베이터 설비지. 설비. 이 큰 상가와 설비가 결합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균형의 원칙에 비해서 기능적 감가가 나타난 거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엘리베이터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15인승짜리 엘리베이터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가하려고 봤더니 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생산비가 1억이래. 자, 그러면 얘를 1억을 들여서 만들면 얘의 가치가 1억이 플러스가 돼서 6억이 될까요? 안 될까?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야. 없다. 생산비 합과는 관련이 없다요. 자, 얘가 있을 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야, 그럼 15인승이 있을 때, 이 1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봐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이 5억짜리가 얼마가 되냐면, 8억 정도가 됐대요. 8억 감정평가 했더니, 그럼 얘가 있음으로 해서 기여도가 얼마야? 기여도가 가치로 따지면 얼마? 3억이 기여된 거예요. 이 기여도를 따져야지 단순히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생산비보다 기여도가 크네. 그럼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하네요. 하겠네.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여의 원칙이에요. 중요한 건 단순히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어떤 구성 요소가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야 된다. 그럼 누가 따져? 감정평가사가 따지는 거예요. 이 기여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기여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기호 원칙은 추가로 돈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판단할 때 쓰는 것이 기호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증축 같은 거 있잖아요. 5층짜리가 있는데 1층을 더 지으려고 그래. 1층 더 짓는데 3억이 들어간대. 더 지었더니 가치가 10억이 올라간대. 그럼 지어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지어야지. 그럼 한 층의 생산비는 3억이지만 기여도가 10억이니까 추가로 투자해야 되겠네. 이런 걸 결정할 때 기여의 원칙을 쓰는 거예요. 아까 변동원칙은 어쩌고 저쩌고 형성 요인도 변함에 따라 시간 지나면 가치 형성 요인도 변해요. 변하겠지. 그러면 가격도 변해. 가격도 지속적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땐 뭐가 필요하다? 기준 시점이 확정돼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기준 시점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3개 더 배웠어요. 대체 원칙, 기여의 원칙, 변동 원칙. 나중에 또 문제에 또 나오면 찾아줘 하나씩 설명해 줄 거니까 쉬었다가 14번부터 보죠.